안녕하세요, 강이라고 합니다. 교정운동 솔루션 10편이 끝나고 11편을 이제 또 공부할 차례입니다. 141페이지고요. 진단편이고요. 챕터 5 진단편이고 141페이지 사진부터 먼저 보면서 공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진 이렇게 출발합니다. 누워있는 여성이죠. 누워있는 여성이 제 팔을 옆으로 외전을 하고 있는 동작인 것 같습니다. 위 사진의 여성은 상지 근육 평가를 하는 동안 이상적인 몸통 안정성을 보여준다. 왼쪽 사진에서 흉곽 하부의 위치가 유지되는 모습을 주목하라. 오른쪽 사진에서 배 집어넣기와 흉곽의 상승, 소견이 보이는데 이는 상지에 가하는 힘에 대해서 몸통의 안정성이 떨어져 있음을 시사한다. 저항.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FMT 기능 근육 평가는 전반적인 근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의 반응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트레이너나 치료사는 고객에게 너무 과도한 힘을 적용하면 안 되며 근육에 직접적이고 일정한 압력을 적용해야 한다. 고객은 검사하는 사지나 몸통에 균등하고 지속적으로 수직 방향에 힘을 가한다. 트레이너나 치료사는 고객의 저항에 맞서 2초간 힘을 가했다가 힘을 뺀다. 고객은 자세의 변화 없이 저항에 대항하면서 평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평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3회까지 평가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3회 이상 평가를 계속하면 고객에게 피로를 유발하고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 자, 등급 매기기. FMT는 성공과 실패의 척도로 등급을 매기게 된다. 고객이 검사 자세를 2초간 자세 변경 없이 유지하였다면 성공 또는 강함으로 간주한다. 반대로 검사 자세를 유지하지 못했거나 사지나 몸통에서의 보상 움직임이 일어났다면 실패 또는 억제로 간주한다. 검사 중에 통증이 있었다면 실패로 간주한다. 검사에서 실패로 나왔을 때는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해당 부위에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고객의 자세. 검사할 때 빈약한 근위부 안정성의 영향을 방지해주고 안정화에 보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앙와이 자세를 취한다. 여기서 앙와이 자세는 천장을 보고 베드에 누운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고관절 외전 근구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평가를 하게 된다. 이때 고객은 요추와 천장관절을 안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력에 저항해 자신의 하지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요추나 골반과 같은 근위부 관절이 불안정하다면 실제 고관절 외전근이 강할지라도 원위부, 예를 들면 고관절 외전근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앙와이 자세에서는 이러한 근위부 안정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목표로 하는 근육을 보다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다. 142페이지입니다. 근육평가. 특정 근육의 평가를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고관절, 어깨관절의 외전과 몸통의 측골에 대한 FMT는 몸통의 안정화 패턴과 전반적인 고관절, 어깨 근력에 대한 일반 인식을 제공해준다. 근육군을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평가의 일환으로 개별 근육 검사를 대신해 시행한다. 비어다른 근육군은 신체 부위의 총체적인 견해를 나타내준다고 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는 신체 일부위를 대변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기능장애가 있다면 해당 신체 부위에 대한 추가적인 주의와 평가를 해야만 한다. 만약 기능장애가 없다면 트레이너나 치료사는 신체의 다른 부위로 넘어가고 모든 교정운동 세션에서 말미에는 항상 세 부위를 다시 체크한다. 어깨 외전은 상지에 의해 부과되는 저항에 대해 고객의 몸통과 목이 취하는 안정화 전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목이 상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하기 위해 활용된다.
고관절 외전은 하지에 의해 부과되는 저항에 대한 몸통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하지에 대한 요추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된다. 몸통의 측굴은 몸통에 직접적인 저항을 가했을 때 몸통의 측면 안정성과 안정화 전략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된다. 이 세 가지 검사는 고객의 민감도와 용이성을 기준으로 선택한 검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근육 검사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특정 근육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경계가 부과된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FMT 검사죠. 어깨 외전, 주요 평가 근육근, 예를 들면 어깨 외전할 때 상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전거근, 중부 삼각근. 팔을 들어 올릴 때 예를 들어서 상완골이 90도, 여기 90도 외전까지는 날개뼈가 살짝의 이동이 있겠지만 조금 더 100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날개뼈가 같이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상방회전이라 그러죠. 같이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이때 예를 들면 우리가 상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전거근의 역할이 날개뼈를 상방회전을 만들어주죠. 상방회전을 만들어주죠. 흉곽을 따라서. 자, 협력근입니다. 이런 어떤 좀 상방회전을 만들어줄 때 도와주는 협력근이래요. 쇄골하근, 서브클레비우스, 극상근, 수프라토스피네이투스, 대흉근, 쇄골분지, 팩머슬이라 그러죠. 팩메이저. 그리고 경추, 흉추, 안정화, 근육근. 자, 방법. 테이블 위에 바로 누워서 한 팔을 135도까지 외전을 시키는데 손바닥은 머리 반대쪽을 향하고 팔꿈치는 평가 내내 곧게 편 상태를 유지한다. 평가자는 손목 바로 위쪽을 잡아 검사자의 전환이 고객의 팔의 수직이 되게 한다. 고객에게 저항을 주는 방향과 검사의 시작을 알려준다. 평가자는 고객의 전두면에서 팔을 내전시키는 힘을 2초간 가한다. 내전시키는 힘은 제가 이 평가를 받는 이 고객에게 누르는 힘을 가한다라는 거겠죠. 2초간. 가하는 힘은 일정해야 하고 고객을 압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검사를 하는 동안 상지 또는 몸통의 자세 변화가 없이 적용한 힘에 저항했다면 성공이다. 만약 상지의 검사 자세를 유지하지 못했거나 평가 중에 통증이 발생했다면 검사 결과는 실패이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누워서 팔을 외전해서 135도까지 벌렸을 때 제가 또는 검사자가 2초간 누르는, 내전시키는 힘을 2초간 가하는 상태에서 몸에 어떤 보상이 없으면 성공이다. 어떤 보상 패턴이 나오게 되면 실패로 간주할 수 있다. 자, 143페이지. 고관절 외전입니다. 이제는 고관절이죠. 똑같습니다. 외전 평가죠. 외전. 옆으로 벌리는 외전 평가입니다. 외전 평가하실 때, 외전할 때 가장 상완골에 외전할 때 가장 쓰여지는 근육근들을 쭉 말씀드렸고, 협력근들도 말씀드렸고, 주로는 측면 삼각근의 외전에 많은 어떤 기여를 하겠죠. 상완골에 있어서, 어깨에 있어서. 근데 누워있을 때 고관절의 외전이라고 하면 소둔근도 마찬가지지만 중둔근, 섬유가 굉장히 많이 외전에 기여를 많이 하겠죠. 또는 대퇴근막 장근 같은 그런 큰 바깥에 있는 위상성 근육들도 마찬가지고. 한번 쭉 읽어볼게요. 주요 평가 근육근, 중둔근, 대퇴근막 장근, 대둔근, 상부 섬유. 이걸 도와주는 협력근은 소둔근, 요추, 흉추, 안정화, 근육근. 방법. 고객은 테이블 위에 바로 누운 앙와이 자세에서 고관절을 20도 외전시킨다. 아까 어깨 관절에서는 135도 외전이었죠. 근데 고관절은 20도 외전이라는 거. 고관절은 회전 없이, 고관절의 어떤 이런 외회전이나 내회전, 회전 없이 중립 위치에서 하고 무릎은 평가 내내 곧게 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평가자는 발목의 외과 바로 위를 잡고서 고객의 하지와 평가자의 팔이 수직이 되도록 자세를 잡는다.
평가자의 다른 한 손은 고객의 반대편 발을 감싸준다. 고객에게 저항을 주는 방향과 검사의 시작을 알려준다. 평가자는 고객의 전두면에서 옆에서 전두면에서 고관절을 내전시키는 힘을 2초간, 똑같이 2초간이죠? 2초간 가한다. 가하는 힘은 당연히 일정해야 하고 고객을 압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검사를 하는 동안 하지 또는 몸통의 자세 변화가 없이 적용한 힘에 저항했다면 성공이다. 만약 하지의 검사 자세를 유지하지 못했거나 평가 중에 통증이 발생했다면 검사 결과는 실패이다. 사진 한번 이렇게 에반 오사르스 선생님께서 이제 고객을 이렇게 누워서 20도 외전을 시킨 상태에서 2초간 내전을 하는 힘을 가하고 있죠. 이렇게. 네. 자, 다음입니다. 다음 몸통 측굴. 측굴이라는 건 측면으로 굴곡을 한다라는 의미죠. 영어는 뭐 사이드 틸팅, 사이드 밴딩, 사이드 플렉션 이런 어떤 의미가 있겠죠. 주요 평가 근육근입니다. 요방형근, 쿼드라투스 럼버룸이라고 하는 요방형근, 요방형으로 생긴 옆쪽에 골반, 장골 능선에 붙어 있으면서 갈비뼈 12번 뼈에 그리고 옆에 요추에 1, 2, 3, 4, 5번에 옆에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횡돌기에 다 붙어서 이렇게 요방형으로 이렇게 있는 요방형근. 얘네들의 주요 동측성, 양쪽이 같이 움직였을 때는 허리의 골반의 전방 경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당연히 요방형근은 허리의 안정성, 요추와 골반, 요 골반 복합체의 허리의 안정성에 담당해주는 근육이죠. 자, 주요 평가 근육근 요방형근, 또 요추 기립근, 척추 기립근 파트에서 요추 파트입니다. 그리고 복사근. 복사근이라는 건 복부에 있는 어떤 사선에 있는 어떤 사선의, 예를 들어 오블리크 머슬들이죠. 익스터널 오블리크, 인터널 오블리크, 어떤 외복사근, 내복사근들을 복사근이라고 통칭을 하고, 자, 협력근, 이걸 도와주는 협력근인데 흉추 기립근. 아까는 이제 주요 평가 근육근은 이제 요추 기립근이었는데, 이걸 도와주는 건 당연히 요추가 움직이기 위해선 위에 있는 흉추 분절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겠죠. 흉추 기립근, 몸통 안정화 근육근, 이걸 약자로 TPC라고 했죠. 순서: 고객은 테이블 위에 양 무릎을 곧게 펴고 다리를 모아 눕는다. 평가자는 검사하고자 하는 쪽의 반대편에 서고 고객의 척추가 20도, 아까 다리를 20도 외전이었죠. 고관절 외전 평가할 때 20도 굴곡하도록 고객의 다리를 위치시킨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팔, 어깨 관절보다는 전체적으로 뭐 허리의 측굴이나 고관절 외전은 거의 다 20도에서 각도에서 테스팅을 진행하고 있죠. 20도 굴곡하도록 고객의 다리를 위치시킨다. 고객은 몸통의 상부를 안정화시키도록 테이블의 양 가장자리를 잡는다. 옆에 베드를 이렇게 잡는다라는 의미겠죠. 평가자는 고객의 발목 아래를 잡아 고객의 다리와 평가자의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고, 이건 사진을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만 하면 좀 어려워요. 다른 손의 손바닥을 고객의 같은 쪽 골반을 지지한다. 고객에게 저항을 주는 방향과 검사자의 시작을 알려준다. 평가자는 고객의 전두면, 옆쪽 면에서 요추를 측골시키는 힘을 2초간 가한다. 검사를 하는 동안 적용한 힘의 저항을 유지하면서 하지 또는 몸통의 자세 변화가 없었다면 성공이다. 만약 검사 자세를 유지하지 못했거나 평가 중에 통증이 발생했다면 검사 결과는 실패이다. 이거 사진을 꼭 볼게요. 가까이 이렇게 화살표 한번 잘 봐주시고요. 이제 검사를 하는 자가 이제 옆에 베드를 잡고 있죠. 이제 에바는 오사르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몸통 측굴 검사입니다. 자, 144페이지 근육 평가 결과입니다. 근육 검사의 결과는 교정운동 전략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만약 약하거나 억제가 있는 경우에는 코어 활성화 전략과 교정 호흡을 먼저 시작해보고 이후에 다시 평가를 해본다. 교정운동 솔루션, 에반 오사르 선생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계속 재차 말씀하시는 그런 포인트가, 어떤 인체를 또는 사람을 어떤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어떤 단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유심 있게 관찰을 해야 되며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바로 호흡 패턴이다. 호흡이 어떻게 이
검사를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호흡을 전략을 끌고 가는지를 먼저 보고 그것이 기능 부정 패턴으로 빠져 있다면 개선시켜 주려고 하면서가 사실 첫 번째다. 교정 운동에. 저도 요즘에 이제 호흡하는 거, 횡격막 호흡하는 걸 되게 연습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고 굉장히 의식하면서 연습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연습하는 거 다시 영상 나중에 찍어가지고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뒤편에 또 나와요. 계속 공부를 저 뒤편에 호흡하는 거 나와요. 자, 쭉쭉쭉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호흡을 먼저 시작해보고 이후에 다시 평가를 해본다고 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한데, 이는 근위부 안정성이 결여되었을 때 고객은 사지 원위부를 통해 최적의 힘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평가 결과가 약했던 근육이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강화되었다면 적절한 교정 운동과 컨디셔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러한 전략으로도 근육 검사에서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면 시각화, 등척성 포지셔닝, 관절 압박 또는 기시정지부 촉진과 같이 해당 부위의 안정화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활성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이 책의 교정운동 파트에서 다룰 것이다. 일반적인 FMT, 어떤 기능 근육 평가죠. 스캔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보강하는 데 추가적인 근육 검사가 유용할 수 있다. 도수 근력 검사, MMT였죠. 특히 신경계에 기반한 도수 근력 검사, FMT,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굿 하트, 비어달, 프로스트, 티에, 왈터의 연구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자, 밑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평가. 검사 결과는 교정운동의 접근 방향을 지시해준다. 평가의 목표는 기능장애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부위를 알아내어 정교하게 그 부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지만 이 과정은 몇몇 전문가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과학이라 할 수는 없다. 고객의 평가에 근거한 의사결정은 체계적이어야 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교육적 사고를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수학처럼 정확한 분야와는 다르게 인간의 몸은 무척 가변적이어서 평가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읽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살아있는 어떤 유기체다 보니까 가변적이어서 라는 어떤 표현을 쓰신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치료 계획 아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 도수치료, 수술적 또는 약물적 중재가 소용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평가 절차의 목적은 검사 평가의 특이도와 교정운동 전략과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데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재현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최상의 기회를 얻고자 함에 있다. 어떻게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 평가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능 장애가 가장 심한 가장 문제가 되는 부위를 발견하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빨리 발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적절한 호흡은 모든 기능에 선행하고 추동하기 때문에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기능장애가 있다면 항상 가장 먼저 평가해야 할 부위는 바로 호흡이다. 일단 호흡을 정상화했는데 고객이 어떤 기능적 근육 검사 FMT에서 실패했다면 이 부분은 재평가해야 한다. 적절한 호흡과 흉골반강의 활성화를 회복하면 몸통, 고관절, 어깨, 복합제의 근위부 안정화와 문제를 교정하여 MMT 도수근력 검사에서 더 강하게 검사될 것이다. 다음 단계는 가동 범위에서 불안정성이나 비대칭성이 가장 큰 부위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는 이 부위야말로 고객이 가장 빈약한 운동 조절력과 과도한 보상을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이다. 여러 부위의 기능장애가 있을 때 치료사나 트레이너가 어느 부위부터 접근할지는 숙련된 정도, 방식의 선택, 예를 들면 연부 조직 이완, 도수기법 활성화 전략에 대한 전문성, 예술과도 같은 임상적 직관과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기능장애가 있는 한 부위를 찾아내었는데 그 부위가 고객의 움직임이나
안정화 전략에 변화를 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 145페이지입니다.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을 밀고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재평가를 한다. 고객의 기능적이거나 비기능적인 수준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 동안 기능 부전적 패턴이나 전략이 변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다른 기능 부전 부위를 선택해서 그 부위로 접근하면 된다. 자, 결론입니다. 복잡한 고속도로를 지날 때 지도가 유용한 것처럼 철저한 평가는 트레이너와 치료사에게 방향을 지시해준다. 평가를 통해 얻은 정보를 신중하게 해석하면 고객의 주관적인 호소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서도 움직임 기능장애의 원인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고객님이 왔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는데 선생님 좀 뭐 여기가 어깨가 아파요 라고 했는데 이 원인이 고객이 어깨를 아파요 했었던 이 결과, 요 부위의 결과가 어깨의 원인이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객의 교정운동 혹은 트레이닝 전략을 평가하고 방향을 잡을 때 경험적인 근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트레이너나 치료사는 지난 임상적 경험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직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도 있다. 이 두 가지는 고객의 개인적인 목표와 기능적인 요구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이제 파트 6입니다. 이렇게 드디어 다음 장입니다. 여기서는요, 교정 움직임과 운동 프로그레션, 기능적 요소들, 뭐 챕터 6, 7, 8, 9, 10, 1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 교정 운동과 움직임 패러다임의 개발, 뭐 7 어깨와 고관절 복합체의 교정 패턴, 8 어깨 복합체의 상지를 위한 핵심 패턴과 움직임 강화, 9 하지와 고관절 복합체를 위한 움직임 강화와 핵심 패턴, 10 금기해야 할 운동, 되게 중요하겠네요. 11 결론입니다. 이렇게 한번 쭉 또 읽어볼게요. 지금 22분이니까 쭉 한번 읽으면서 공부를 해보죠. 챕터 6 149페이지입니다. 교정운동과 움직임 패러다임의 개발. 이 장의 목표, 교정운동과 움직임 패러다임의 기능적 요소들을 확정하고 이해한다.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부위를 확정한다. 교정운동과 기초적인 움직임 패턴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개발한다. 자, 이제 교정운동이라는 단락부터 시작입니다. 교정운동, 움직임 패턴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은 이상적인 정렬을 확립하고 적절한 근막 연계를 활성시키며 기능적인 움직임 패턴 동안 관절의 중심화 작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진짜 중요한 문장이네요. 이러한 요소들은 근막적인 협력근 사이에서 최적의 길이와 장력의 관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절 구조물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인 움직임 패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근골격계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습관적인 움직임 패턴임을 상기하더라도 환자나 고객들은 정확한 움직임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반드시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움직임에 관해서 그들이 아는 것만 알고 있을 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교육시켜줘야 되겠죠. 교정운동의 목표는 그들이 자신의 잘못된 패턴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중심화된 관절 위치를 이해시켜야 되고 유지해줘야 되고, 효과적인 움직임 패턴을 이런 겁니다 라고 수행하면서 이상적인 근막의 연결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우리들은 제공해줘야 되겠죠. 잘못된 어깨와 고관절 움직임에 대해 교정을 시작해야 할 핵심적인 세 부위는 척추와 몸통 그리고 발이다. 세 가지 핵심적인 부위는요, 척추, 몸통 그리고 발이래요. 어떤 독자는 실제 고관절이나 어깨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고 어깨와 고관절의 기능장애에 대한 이들의 내재적인 기여에 대해 궁금해할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위해 발을
닷으로 삼고, 닷이란 거는 예를 들면 이제 배에 닷이 있잖아요. 닷을 내려요. 닷을 내려라 그러면 닷을 딱 내리고 거기에 이제 약간 좀 머무르려고 닷을 내리죠. 그 닷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을 닷으로 삼고 골반 위에 몸통, 척추가 서로 연결되어 쌓인 건물로 신체를 인식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비유가 단순하긴 하지만 실제로 신체는 건물과 마찬가지로 중력의 견인작용과 생역학적인 힘의 영향 아래 있다. 그러나 건물과는 다르게 신체는 구조적인 변화에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얘기가 신체는 건물과는 다르게 어떤 구조적인 변화, 상황에 따라서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란 게 좋게 들릴 수도 있고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다라는 거. 발의 안정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신체는 척추를 사이에 두고 대응력을 형성하여 눈의 높이를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해 후두하 연접부에서 보상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전의 정의 반사 사례에서 설명했듯이 건물과 같은 정적인 구조물과 달리 신체는 활동의 반사적인 패턴에 반응한다. 이 반사적 패턴은 항상 평행하거나 분절적인 방식으로만 작용하지 않는 인체의 기능을 지배한다. 자꾸 수평을 맞추려고 한다라는 거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든 보상을 해가지고 인체는 정렬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유기체다 보니까 신체는. 150페이지. 예를 들어 보행주기 중 입각기 동안 발의 중족골이 펴지고 골간근이 스트레칭되면 하지와 몸통의 신전을 야기하는 후방근막 사슬이 반사적으로 신전된다. 트레이너와 치료사들은 고관절과 흉추의 굴곡이 빈약한 환자나 고객의 경우 특정한 발 운동을 시행하게 하거나 고객이 자세에 더 의식적으로 집중하게 함으로써 이 반사 기전을 강화시킬 수 있다. 반대로 고객은 하이힐과 같이 발가락이 있는 부위가 좁은 신발에 발을 우겨 넣음으로써 이 반사를 둔화시켜 하지의 체중 부하 위에서 척추와 하지의 신전을 잠재적으로 둔화시킬 수도 있다. 이 기전으로 인해 고객은 입각기 동안 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흉요추 연접부의 과신전과 같은 보상적인 자세와 움직임 패턴을 취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연기 한번 할게요. 제가 하이힐을 신었다는 거 한번 할게요. 저 이렇게 서 있는데 하이힐을 이렇게 신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고꾸라질 거예요. 그걸 보상작용으로 안정화를 취하기 위해서 신체는 흉요추 연접부를 더욱더 과신전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것이 어깨와 고관절 교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일까? 이와 같은 사례는 교정운동 전략을 채택할 때 트레이너와 치료사들이 고관절과 어깨 구조물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발, 몸통, 척추와 같은 근위부의 신경 피드백을 구조물을 안정화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다음과 같은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중추신경계로부터 말초신경계까지의 중추신경계에서부터 사지 말단 말초신경계에서까지 예를 들어서 CNS와 PNS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이상적인 신경학적 피드백을 보장하기 위하여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것, 적절한 횡격막 호흡을 보장하여 복강내압과 이상적인 사지 기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흉곽, 골반, TPC조 통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것, 하지의 적절한 지지와 최적의 신전근 사슬 기능을 위한 반사적 피드백을 보장하기 위해 발을 안정화시키는 것. 사람이 일단 기립을 잘 하고 있어야 되니까 뒤쪽에 대한 후면 사슬에 대한 부분을 적절하게 텐션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발바닥까지 눈썹 바로 위에서부터 모상건막을 거쳐서 후면 사슬이, 후방 사슬이
모상건막을 거쳐서 목을 거쳐서 승모근을 거쳐서 광배근을 거쳐서 충요건막을 거쳐서 대둔근을 거쳐서 천조인대와 천결절부를 지나서 햄스트링을 지나서 비복근을 지나서 종아리를 지나서 뒤쪽에 발바닥 어퍼 뉴로시스 발바닥 건막까지 이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을 할 때 사실 머리 끝까지 당겨야 된다라는 게 가장 당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요즘에 데드리프트 운동을 훈련을 할 때 후방사슬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데드리프트까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복합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앞전에 선제적인 어떤 분리 운동들을 최대로 활성화를 시켜 놓으려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데드리프트를 할 때 어떤 머리까지 당길 수 있게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하자면 몸통, 척추, 발은 움직임 기능 이상을 야기하는 가장 큰 세 가지 요인이며 기능의 붕괴가 흔하게 일어나는 부위다. 또한 불행하게도 이 부위들은 트레이너와 코치, 치료사들이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체중을 빼려는 식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고객들을 어떻게 오셨어요? 어떤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저 다이어트 하러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고객들을 대할 때 대개 가장 적은 시간을 소모하는 부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최적의 커브와 정렬, 횡격막의 호흡, 발의 자세를 유지해주는 특별한 관심은 운동 저항과 강도, 반복적인 운동의 템포를 증가시켜 이전의 전제가 된다. 이전 전제가 돼야 된다. 일반적인 고객을 대할 때 교정 치료를 할 때 고객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현재의 움직임과 당신의 지금 현재의 움직임 패턴과 이상적인 움직임 패턴에 대한 인식, 두 가지의 갭에 대한 차이에 대한 인식, 당신은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움직임 전략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좀 더 좋은 운동 패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여기까지의 움직임과 이런 어떤 좀 이상적인 어떤 좀 상황이 분명히 당신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 책에 대해서. 이상적인 관절 중심화 작용을 위한 기능적 기란근의 협응적인 동시활성 통합된 움직임 패턴의 수행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저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자, 돌아왔습니다. 자, 맞아. 150페이지 쭉쭉쭉 읽어볼게요. 자, 밑에 단락입니다. 최근 트레이닝 패러다임의 흔한 문제점입니다. 교정운동 트레이닝 패러다임을 특정해서 언급하기 이전에 최근 건강 피트니스 산업 내 보편화된 트레이닝 패러다임의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문제들은 이전에 이미 논의되었듯이 오버 트레이닝, 긴장성 근육의 위상성 트레이닝,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과하게 바깥에 있는 우리가 큰 어떤 글로벌 어떤 머슬들만 막 운동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선형적인 트레이닝 강화, 세 가지 일반적인 오류 영역이 있다. 이게 세 가지 일반적인 오류 영역이 있다. 네, 그렇대요.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피트니스 산업 내 다들 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막 no pain no gain, 막 절대 포기하지 마, 운동 할 수 있어, 하나 더 해, 그냥 해, 막 생각하지 말고 막 밀어붙여, 막 이런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몸을 만들 때 어떤 좀 가속화시키고 빨리 만들 때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떤 대한민국 피트니스 산업이 좀 그렇게 많이 가고 있는 추세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가고 있고 갔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떤 기능 부전 패턴의 어떤 좀 안 좋은 기능 부전 패턴을 좀 갖게 되는 어떤 좀 원인이기도 하고, 아프신 분들도 많고 좀 그렇다. 근데 뭐든지 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항상 다 그렇다라는 거. 자, 151페이지입니다. 근데 이 바디빌딩이나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할 때, 또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엘리트 스포츠는 건강을 떠나서 어떤 목적이 뚜렷하니까 그런 목적에 도달하기까지의 방법을 더 채택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어떤 이런 어떤 생활체육 스포츠라는 거에 조금 더
그 의미를 두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능성 트레이닝이나 좀 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움직임 운동들이 내가 현재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더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관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오버트레이닝. 오버트레이닝은 움직임 기능 이상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고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오버트레이닝에 노출된 고객이나 그들의 트레이너, 코치가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이러한 측면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 채로 부적절한 휴식과 회복을 실행한다면 오버트레이닝의 문제가 반복된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트레이너와 코치들은 운동선수들이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시행하고 그들의 몸을 매우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으므로 일반 고객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일반인들은 다릅니다. 여기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만일 트레이닝이 피로, 땀, 불편함을 야기하지 않는다면 좋은 프로그램 세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트레이너나 고객은 일반적으로 운동선수들이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것, 이게 운동선수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우월한 유전자를 DNA를 갖고 있습니다. 진짜로 후천적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죠. 2차 성징 때, 2차 성장 때. 이것이 그들이 직접적인 운동선수가 될 수 있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으며 더 나은 보상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이유이다.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유지하기 위한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매우 스트레스가 심한 직업을 가지고 늦게까지 일하고 다음날 이른 아침 회의를 염려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그들의 기능 이상을 다뤄주는 카이로프랙터, 마사지 치료사, 운동 트레이너와 같은 프로페셔널한 관리사들을 매일 접하고 매일 밤 더 많은 잠을 자고 낮잠도 자고 더 건강한 식사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운동선수들은요 옆에요 뭐 국내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진 않지만 거의 뭐 운동선수들 아시잖아요. 프로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옆에 다 엄청난 어떤 이 코치, 컨디셔너, 영양사 어떤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밖에 안 해요. 왜냐면 운동선수들이 나 프로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돈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프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돈 받고 운동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업무라고 하는 일을 보지 그게 일이다 보니까 운동선수는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하루를 매일같이 살고 있습니다. 휴식,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운동선수와 우리들은, 일반인들은 좀 다르다.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오버트레이닝은 기능 이상 움직임의 가장 흔한 원인인 통증과 피로의 선행 요인이자 고객을 이상적인 교정 전략으로부터 많이 어긋나게 하기 때문에 기능 이상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자, 두 번째, 긴장성 근육의 위상성 트레이닝. 효율성의 향상과 움직임 조절에 초점을 맞추었던 전통적인 트레이닝 방식은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강함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대체되었다. 불행하게도 이런 트레이닝이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강한 사람을 양산해내기는 하였으나 이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심각한 기능 부전으로 빠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더 빠른 스피드와 더 무거운 저항에 초점을 맞춘 높은 수준의 트레이닝에서 단일 관절 안정화 근육보다는 위상성, 페이직 또는 두관절 근육을 더 주되게 동원하게 된다. 다중관절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더 높은 부하를 견디기 위해서는 단일 관절에 주행하는 근육은 높은 부하를 견딜 수 없겠죠. 두 가지 관절을 이상 또는 더 나아가서 세 가지, 네 가지 관절을 복합적으로 복합 운동들, 복합 관절들을 사용을 해나가면서 거기에 주행하는 근육들이 최적으로 많이 막 참여해 이런 상황을 노출시켜야 더 높은 부하를 견딜 수 있고 더 빠르게, 더 힘있게, 더 강하게 운동할 수가 있겠죠. 그 결과 그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더 크고 강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관절과 자세 안정성을 희생하게 된다. 이러한 열심히 하지 않으려면 집에 가
라는 식의 접근은 많은 긴장성 근육들, 토닉 머슬, 특히 예를 들면 긴장성 근육들은 심부 근육들이라고 얘기를 저번에 했죠. 예전에. 특히 복횡근, 트랜스버스 업도미널, 횡격막, 다이아프람, 회전근개, 로테이트 컵, 그리고 심부 안정화 시스템의 여러 근육들을 위상성 근육으로 전환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심부 근육들을 위상성, 큰 힘에 저항할 수 있게끔 전환시켜버리는 근육들로 대체를 한다. 이게 바로 또 보상이겠죠. 이러한 전환은 관절 중심화 작용의 소실과 두 관절 근육의 안정화 작용이 증가해 신체를 기능적으로 잠그게 되므로 초래되는 전신적인 강직을 이야기하며 국소 안정화 호흡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자, 이런 어떤 좀 방향성이겠죠.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더 이런 어떤 트레이닝들은. 자, 세 번째, 전형적인 트레이닝 강화. 많은 고객들이 인터넷이나 잡지와 같은 유사 개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면서 고강도 유형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경향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모든 고객들이 선형적인 방식으로 향상되지는 않는다. 업무나 가사 의무, 수면 부족, 목표 미달성, 현재의 움직임 기능장애 또는 부적절한 영양 상태 모두 트레이닝 프로그램 동안 고객의 강화 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고객은 그들이 운동하는 만큼 선형적인 방식으로 강화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운동을 계속 하라고 한다면 움직임 기능 부전이 형성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더 어려운 방식으로 구성하기보다 비선형적인 강화 방식, 즉 저항, 움직임 강화, 강도가 환자의 안정성, 근력, 회복 능력, 기초적인 움직임 패턴을 수행하는 능력에 비례하여 증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트레이닝 방법론의 가장 큰 문제점들을 이해한다면 트레이닝과 교정운동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초점을 맞춘 이어지는 섹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52페이지입니다. 여기 새로운 움직임 패러다임의 10가지 지표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당신이 속도를 늦추거나 실수가 일어나는 지점을 경험하고 이를 교정하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의미죠. 당신이 의식하지 않고도 빠르고 우아해질 때까지. 당신이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그 동작이 빠르고 우아해질 때까지. 야, 엄청난 연습이 필요한 거겠죠. 엄청난 반복이 필요하고. 이후에 설명한 내용은 새로운 움직임 패러다임의 10가지 지표들이다. 이 내용은 이제껏 없었다거나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교정운동이나 컨디셔닝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때 이러한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읽어볼게요. 오늘 1시간 정도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죠.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을 맞춤 처방으로 치료하라. Tailored exercise. 괴짜 닥터 조준희 원장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의미이자 단어이죠. 맞춤형. 어떤 각각 고객들에게 맞춤형 운동을 솔루션을 제공해라. Tailored exercise. Tailored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맞춤 정장을 맞추러 갈 때 내 어떤 어깨선, 키, 어떤 신체 사이즈를 다 재잖아요. 맞춤형 운동을 제공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트레이닝 업계에는 모든 사람을 특정한 박스에 가둬두고 모든 고객들이 동일한 호소를 하는 것처럼 대하고 치료하는 성향이 있다. 기능 부전과 원인에 있어 많은 유사점이 있을지 몰라도 각각의 고객들은 각자의 특정한 움직임 기능 부전에 대한 독특한 틀과 적용, 보상을 갖고 있다. 모든 고객들에게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한다면 그 방법론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쵸? 트레이너와 치료사가 사람이
기능하는 원리에 대해 이해하여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 이해가 깊어진다면 모든 고객, 각자가 필요를 원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고객이 특정한 기능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치료법을 맞추어 갈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움직임의 인지에 집중하라. 움직임의 인지는 모든 교정운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너무도 많은 트레이너들과 컨디셔닝 전문가들이 자신의 고객은 약함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전제로 치료에 임한다. 그 결과 이들은 움직임을 더욱 어렵게 하고 덜 안정적인 상태에서 움직임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고객에게 부하를 증진시키고 더 큰 부하에 종속시킨다. 이러한 모든 것은 고객이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강한 근육 패턴을 강제하기 때문에 움직임 기능 부전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유형의 트레이닝 프로토콜은 고객이 운동을 하는 내내 자신의 피로도, 근육의 불편감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써 고객이 자신의 움직임을 인지하는 것을 더 방해한다. 교정 운동의 목표는 고객의 운동 강도를 낮추어 자신의 신체 인식을 회복하고 교정된 움직임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느껴지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세 번째, 고객에게 본인의 움직임 전략을 교육한다. 고객에게 본인만의 움직임 전략을 교육하는 것은 인지를 개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153페이지입니다. 인지는 고객의 고유수용 감각을 개발시켜 결과적으로 고객의 현재 움직임 패턴에 대한 운동 감각성 집중을 향상시킨다. 교육은 고객으로 하여금 이러한 패턴을 향상시켜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도록 도울 수 있다. 고객이 자신의 움직임 이면의 해부학, 생력학, 운동학적 원리를 알지 못하더라도 교육은 최적의 기능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너무나도 자주 고객들은 더 학식 있는 의료 전문가들의 지시를 받거나 자신들의 결정을 그들에게 맡기곤 한다. 이게 갑자기 이 얘기를 이제 이 단락을 읽으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요. 우리 조준희 원장님께서, 괴짜닥터 조준희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난치병 환자들이 내 병원에 많이 찾아오는데 난치병 환자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나, 내 병이 어떤 것이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 것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계속 하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에 휘둘린다 이거예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공부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전문적인 어떤 공부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문적인 어떤 공부를, 그래도 내 병이 어떤 건지 내 상황이 어떤 건지는 인지적인 그런 학습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 교육은 고객이 그 과정을 더 잘 이해하게 함으로써 교정운동 전략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고객을 파트너로서 존중함으로써 고객의 트레이닝 경험을 보조할 수 있다.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객과 치료사가, 트레이너가. 잘 교육된 고객은 교정운동 전문가에 있어 최고의 고객이다. 자, 네 번째, 중추신경계 기능을 최대화하고 뇌를 교육시킨다. 고객에게 움직임 인지와 그들의 움직임 전략을 교육시킴으로써 뇌 활동과 통합시킨다. 교감신경의 항진이나 피로 같은 중추신경계 스트레스 요인들 뿐 아니라 호흡, 의식적인 집중, 신체 인지, 근위부 안정화와 같이 중추신경계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패턴들을 다룬다. 다섯 번째, 양보단 질. 교정운동에서는 항상 움직임의 질을 강조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소위 트레이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대다수 컨디셔닝 프로그램의 가장 주요한 문제는 그것들이 너무 강도가 세고 반복 횟수, 중량, 제한된 세션 내 운동을 시행하는 횟수와 같은 수행량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피로와 불편감이 중추신경계의 주의를 잠식하는 한 움직임의 질이나 인식에 초점을 맞추기란 불가능하다. 동작의 질이 향상, 기능의 향상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물론 수술 후 재활 고객들에게 있어 질은 양보다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되게 당연하면서도 어떨 때는 막 우리가 뷔페 어떤 이제 음식으로 비유했을 때 어떤 미슐랭 어떤 3스타, 뭐 4스타, 5스타 어떤 미슐랭 가이드가 선정한 그런 음식 보통 솔직히 양보다는 질이잖아요. 퀄리티가 굉장히 높죠. 근데 거기에보다는 우리가 때로는 뭐 엄청 뭐 배가 너무너무 고프고 뭐 너무너무 극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뷔페에 가서 왕창 먹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가 현재 내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그 상황 또는 이 상황 이렇게 뭔가 초이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꼭 잘 내 상황과 현재 상황과 나의 앞으로 필요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6번째. 제가 지금 배고픈가 봐요. 갑자기 음식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운동 끝나고 바로 이 교정운동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1시간 공부하고 밥 먹을 겁니다. 지금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센터에 오전에 고객님들 수업 진행하고 중간에 아까 이제 10편 녹화를 하고요. 지금 11편 녹화를 하고 공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평일에는 너무 타이트하게 고객님들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북 리딩을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주말이나 빨간 날 이럴 때는 최대한 센터에 처박혀서 공부를 더 하고 북 리딩을 하면서 저 또한 공부를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자, 6번째입니다. 움직임은 처음에 느리거나 중등도의 페이스로 수행되어야 한다. 운동 초보자나 어떤 움직임 기능 구전 패턴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다시 재리모델링을 할 때 천천히 인지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읽어볼게요. 만약 고객이 운동선수이거나 운동 수준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동작의 스피드를 높이는 것이 많은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목표가 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고객이나 기능 부정 움직임 패턴을 가지고 있어 향상이 필요한 고객들에게는 처음은 느린 속도로 시작하여 고객이 잘 수행하고 인지하고 패턴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중등도의 페이스로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처음에는 천천히 속도를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올리는 정도로. 운동 중 수행 속도를 높이게 되면 뇌가 움직임의 속도에 집중하느라 자세에는 덜 집중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객의 움직임 속도를 좀 낮추고 고객이 특정한 움직임 전략에서 어느 부위를 어떻게 왜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식에 집중하도록 도와준다. 7번째, 움직임은 반드시 조절되어야 한다. 움직임 패턴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몸의 동작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움직임 패턴에 대해 고객의 인지를 향상시키고 느린 동작에서 중등도의 속도로 동작을 수행하게 하며 고객이 자신의 체중, 지면 반발력, 가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 가르쳐주는 것이다. 154페이지 8번째, 고객의 안정화 근력을 훈련시킨다. 전 이거 별표 해놨거든요. 왜 별표 해놨는지 다시 한번 더 읽어보죠, 같이. 대부분의 저항 운동 프로그램은 고객의 글로벌 움직임 시스템의 근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아까 앞전에 얘기를 계속 했었죠. 막 밖에 있는 거 더 세게,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밀어붙여, 이런 어떤 바깥에 있는 어떤 위삭성 근육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완전히 지칠 때까지 운동하라.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 이런 식의 접근을 중요시하는 트레이닝 전략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접근은 고객의 기존에 가진 강한 근육은 강화시키지만 약하거나 억제되어 있는 근육은 그 상태로 머물게 함으로써 움직임 기능 부전을 확실히 지속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움직임 기능 부전이 있을 때 안정화 시스템은 억제되거나 움직임 시스템보다 기능적으로 약하게 되고 신체에 가해지는 과부하는 글로벌 움직임 시스템의 근력을 더 발달시켜 이 두 근육계 사이의 불균형은
지속시킨다. 불균형을 계속 지속시킨다 이거예요. 자신의 몸에 대한 고객의 인지를 향상시키게 되면 불안정성의 증후나 근위부 안정성을 조절하지 못할 때 이를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다. 손상의 위험성과 잘못된 움직임 패턴이 지속될 가능성을 줄이면서 기능적인 근력을 강화하는 것은 고객이 원위부와 움직이는 동안 근위부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하여 적절히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갈 때 가능하다. 여기서 계속 앞전에도 계속 이런 거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근위부와 원위부. 근위부는 나한테 가까운 근접해 있는 근위부를 얘기하는 거고, 원위부는 내 몸에서부터 좀 더 먼 쪽을 얘기를 하는 거. 9번째. 10번째까지만 읽고 제가 11편을 마무리를 할게요. 자, 9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적절한 강화 단계를 따른다. 섹시한 움직임을 얻게 하거나 고객이 완전히 지치는 느낌을 받게 하려는 조급함으로 인해 절차상 기초를 이루는 많은 패턴들을 지나쳐 고객을 너무 빠른 단계로 밀어넣는 것이 개인 트레이닝 산업계의 관행이다. 불행하게도 이는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강한 것이 더 느리고 더 조절되고 더 인지되는 것을 대처해버린 이 시대의 현상이다. 이전에 논의하였듯이 이러한 전략은 현재 고객의 기능 부전 위에 더 큰 기능 부전을 쌓아놓는 격이 된다. 적절한 강화는 고객이 운동 전략을 자신의 기초 움직임 패턴에 최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음은 기초적인 움직임 패턴에서 가장 이상적인 강화를 나열한 것이다. 나열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9번째 단락의 작은 단락 첫 번째입니다. 시상면 패턴이 관상면 전두면 패턴보다 우선적이다. 저 이거 동의합니다. 물론 시상면 동작이 잘 되려면 관상면에서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지만 일단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어떤 운동을 초이스할 때 시상면 운동부터 먼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건 전 동의합니다. 시상면 패턴이 관상면, 전두면 패턴보다 우선이다. 일반적으로 시상면에서의 조절이 더 쉽다. 관상면 그리고 회전 패턴의 움직임은 해당 운동면에서의 조절을 잘 할 수 있게 된 다음에 시도하도록 하자. 양측성 패턴이 양쪽 같이 움직이는 패턴이 편측성 한쪽의 패턴보다 우선이다. 편측성 패턴이 근원적으로 더 기능적이기 때문에 고객이 편측성 패턴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긴 하나 편측성 패턴에는 조절이 필요한 회전력이 내재한다. 양측성 패턴은 불안정한 고객이 더 불안정한 기초. 예를 들면 우리 스플리트나 싱글 레그 스탠스, 제가 아까 이제 10편에서 싱글 레그 스탠스 자세 테스트를 한번 해봤죠. 그건 한쪽씩 테스트라는 편측성 테스트들이었죠. 편측 또는 교차성 상지 패턴으로 들어가기 전에 확신을 얻도록 도울 수 있다. 자, 빠른 수행보다 느린 수행이 우선이다. 앞전에도 얘기를 했겠지만 초보자나 부상이 있는 고객, 전반적인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고객들은 관절을 조절하거나 안정화시키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들은 빠른 속도의 움직임에서 운동샷을 내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더 단순한 움직임을 수행한다. 느리게 동작을 하면 신경계가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인지를 향상시키고 최적의 효율적인 움직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교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더 빠른 속도나 더 큰 가속도로 훈련을 하게 되면 고객의 의식의 순간의 속도와 움직임 수행에 분산되어 동작을 인식하고 적절히 안정화하며 인지하고 교정하는 능력을 떨어뜨린다.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강한을 주장하는 트레이닝 시설에선 사람이 느리게 훈련하면 느려짐으로 만약 빨라지기를 원한다면 빠른 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겠지만 이들을 빠르게 수행하는 잘못된 움직임이 심각한 기능 부전을 더 빠르게 초래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움직임의 속도보다는 효율성을 먼저 훈련하고 효율성을 획득한 후에 스피드를 더해야 한다. 안정된 면에서의 운동이 불안정한 면에서의 운동보다 우선이다. 중요한 것은 불안정 면을 운동에 도입하기 이전에
고객이 먼저 자신의 체중과 가속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의 신체 자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라는 것. 불안정면 장비가 등장해서 널리 활용하게 된 것은 고객이 안정면에서 자신의 몸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데도 더 어려운 운동을 유도하려는 트레이너와 치료사들 덕분이다. 고객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전략이든 채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들을 불안정면 운동으로 진행시키는 것은 보상 전략을 지속시킬 뿐이다. 이게 예를 들어서 말이 어려웠는데 서서 한쪽 다리로, 예를 들어서 제가 싱글 레그 스탠스 자세에서도 한쪽 다리로 한번 우리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해서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쪽 다리로 서서도 막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을 데리고 보수 위에서 기능적인 트레이닝 훈련한답시고 보수 위에서 막 이걸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말하고 이러고 트레이닝 하자 말자라는 얘기예요. 이거 아셨죠? 고객을 지도할 때는 양발서기에서 스플리트에서 한 발은 들고 한 발은 지지하는 스플리트로, 그 이후 싱글 레그 스프린트로 단계적으로 강화해 간다. 만일 고객이 이 모든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이 이후 불안정 장비로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최적의 움직임 전략을 스포츠나 직업, 특정 움직임에 결합시킨다. 일단 고객이 기초 움직임 패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 다음에 스포츠나 직업, 특정 움직임 패턴으로 진행할 수 있다. 1단계에서부터 9단계의 지표와 마찬가지로 고객은 교정운동 전략이나 기초 움직임 패턴을 그들의 스포츠, 직업, 특정 패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강화 절차를 통해 개인은 부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높은 수준의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움직임을 향상시킬 때 따라야 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다음 섹션에서는 교정운동이나 기능운동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때 지켜야 할 7가지 원칙과 3가지 핵심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155페이지 여기까지를 11편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저는 1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